또 그 어디입니까? 방동성에 가서 아마 육조대사 탑을 참배하고 다시 이제 그 마조 선사 제자인 서당 지장 선사를 만나서 거대 같은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심의를 전해받고 다시 그 백장 회의 선사를 찾아가서 또 그 우리 선법이 모두 동국으로 가는구나, 해동으로 가는구나라는 탄식을 하는 그런 뭐 배경이 됐던 인물이 바로 이제 도의선사죠. 그렇게 돌아서 37년 만에 돌아왔지만 신라는 이제 화엄 교합 중심으로 되게 그 조상들을 이제 추선하고 또 공덕을 빌고 하는 이런 불교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직진심 견성성불 분리문자 교회별전 얘기하는 선법이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더구나 돌아온 바로 다음에는 김원창의 난이 일어나서 김주원의 아들인 그리고 결국 할 수 없이 또 825년에 4년 뒤에는 3년 뒤에는 김범문이라는 또 김원창의 아들이 또 난을 일으켜서 도저히 그 선법이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고 북산이라고는 바로 여기 설악산으로 들어와서 머물게 되죠. 826년에 5년 이후에는 이제 실상산문을 개척하게 되는 홍척국사, 홍직국사가 역시 서당 지자에게 선법을 전해받고 다시 남원의 실상사에 가서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바로 산문을 최초로 개설하게 되죠. 그런 과정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남종선의 어떤 전례의 시작이었고 또 한 몇 년 뒤에는 또 서당 지자에게 선법을 전해받은 해철국사가 독리산, 전남 곡성 독리산 쪽에 가서 산문을 세우게 됐기 때문에 마조 도일의 수제자인 서당 지장에 의해서 이제 세 사람의 신라 선성이 신법을 전해받고 돌아와서 남종선을 펴는 그런 사이였죠. 조금 그 직전에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굴산의 범일국사, 또 그 낭해화산, 저기 보령의 성주산문에 이런 이제 큰 인물들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남종선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들어왔던 도일선사는 여기로 와서 이제 머물러서 바로 설악산 진전사 이 자리에 머물렀는데 아마 여기에 그 전부터 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머물다가 나중에 요 위로 한 800m 위에 있는 지금 도의탑이 있는 거기 최근에 조계종이 복원하고 있는 거기 쪽에 아마 토불 정도를 짓고 머물지 않았을까. 아마 진전사 여기 머물다가 그 부도만 저기 세웠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진전사가 여기부터 그까지 다 사격을 갖추었던 땅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여러 추정을 해보는데 800m면 사실은 아주 먼 거리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어. 아마 여기가 본사 정도고 여기가 아마 그 암자를 털고 짓고 머물던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보다는 좀 더 안쪽이기 때문에 좀 더 한적하고 적막한 곳이어서 수행하기는 좋은 곳으로 더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절이 없어서 석탑만 있지만 하여튼 신라 석탑으로 포젓하게 남아있고 옆에 이렇게 나무가 벚나무들이 있어서 이 짧은 거리지만 상당히 아름답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신라 불교가 바뀌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이 된 이 북악, 북산, 설악에 머물렀던 도의선사를 통해서 우리 불교가 새롭게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올라가 볼까요, 한번? 풀을 다 깎아서 마지막에 정리가 되고요. 삼청 스톱이 현재 국보로 돼 있죠. 국보가 101호인가? 그럴 겁니다.
교수님 그럼 이 앞에도 금당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금당이 있었죠. 그 발굴 결과도 나오지만 1탑 1금당식. 여기 법당 앞에 탑을 많이 세우니까 그 발굴할 때 뭐 주춧돌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절이 사실은 좀 나중에 잊혀졌다가 가지선문이 주류로 자리 잡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조 최징수사가 장흥 보림사를 세워서 초조 도의, 2조 염거, 3조 이제 본인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조사당에 금당이 있기에는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좁은 근데 아마 예 아니면은 뭐 이걸 더 이렇게 팠어야 되지 않나 뒤로. 여기 뒤로 뭐 법당이 크지 않았으면 한 예를 들어서 3칸 정도 법당이 충분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 앞에 보면 키가 보이는 것 같은데 바로 있으니까 좀 서로하고 간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법당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이번에 또 전가시죠 합이 아름답죠. 국보 122호로 되어 있는데 네, 합이 아주 지금 하천기단의 조각상도 있고 상천기단에도 조각이 있고 합신부 1층에도 2층, 3층에 다 보이죠. 이렇게 합신에 이렇게 조각이 있는 들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이 돌도 상당히 그 좀 특별한 돌 같죠. 색깔도 좀 그냥 단순한 그 화강석 같지 않고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탑이어서 국보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서 신라 탑 중에 상당히 아름다운 탑이죠. 이 가지선문이 다시 부각된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삼국유사 우리 민족의 뭐 성서 수트라라고 할 수 있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선사가 여기 설악산 여기로 와서 가지산문의 대웅장로 밑에서 출간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크게 부각되지 못해요. 아마 처음에 이제 보조 최징사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장흥 보림사에 자리 잡잖아요. 원래는 보조 최징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지금 그 어디입니까? 저 웅주, 그러니까 공주가 고향이었어요. 공주가 고향이었는데 그 중국 당나라 유학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자리를 잡지 못했죠. 처음에 먼저는 여기 염거화상을 찾아왔어요. 염거화상을 찾아왔는데 공부를 하고 이제 당나라 가서 유학을 가봐서 우리 스승이 깨친 선법이 정당한 것인가 아마 생각해봤던 것 같고 가서 보니까 3년 동안 별로 다르지 않은 사실을 알고 돌아오게 되죠. 처음에 갈 때는 동학 2사람하고 함께 가잖아요. 아마 염거화상이 같이 동학들을 보냈을 수도 있고 그 염거화상의 나머지 2명도 제자였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징은 건너가서 3년 만에 자신이 신라에서 배운 선법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신라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인 웅주 쪽에 가서 이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낭해라고 하는 지금 무열왕계 후손이 원래 그쪽 지역의 틀을 잡기 전에 그 스님도 돌아와가지고 틀을 잡지 못했었는데 아마 이 소백산 쪽에 언거하고 있는 그 왕자 신라 왕자의 이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서 지금 현재 그 보령의 성주사에 머물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그 후원을 받아서 성주산문을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징선사는 돌아와서
고향으로 갔지만 고향에는 원래 상당히 그 세력이 있어서 먹고 살만했던 것 같은데 출가를 원치 않았던 부모가 뭐 재물과 또 좋은 집안의 또 그 교수를 배경으로 이렇게 출가를 금지했지만 본인은 출가를 강행했죠. 17세. 그래서 출가한 이후에 이제 여기를 와서 공부했고 당나라 건너가서 3년 있다가 돌아와서 웅주로 가봤는데 이미 그때는 낭의 화상이 성주산문을 중심으로 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거기 머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황학나냐라고 무진주 쪽까지 찾아갔던 것 같아요. 무진주가 당시에 어디입니까? 광주 지금 나주 쪽의 회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당나라로 가는 하나의 창구였죠. 그 시기 10세기, 9세기 말. 그래서 그쪽 지역을 가서 황학나냐에 한 20년간 머물렀는데 경주의 헌안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교단의 책임자와 그 관료를 보내서 장흥 현재 보림사 당시에 가지산사로 옮겨가서 머물라고 했는데 이 최지사가 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신라 왕이 한번 다시 독촉을 하면서 요청을 하니까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 최징은 자기가 있는 황학난야에서 20년 가까이 있다가 옮겨가야 되는 사항을 받고 현재 그 당시 보림사는 화엄사찰이었고 그리고 그 정부에서 면역과 면세 그러니까 부역과 세금을 면해주는 그 현실을 고민 끝에 아마 제자들과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머물던 황학난야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다 판단하고 거기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전은 당시 화엄교학이었기 때문에 화엄교학을 배경으로 했던 그 당시 그쪽 사찰의 분위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화엄과 선이 만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교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옮겨간 거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장흥 보림사 자리가 아니라 약간 북쪽인데 그 자리는 원래 원표라고 하는 고구려 후예라고도 얘기하고 그 원표 대사가 서역까지 가서 산스크리트 화엄경을 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그 중국의 광동성 쪽, 홍콩 안쪽 그쪽에 그 머물다가 아마 그 보림사로 와서 화엄 사찰로 읽었던 그 절이 바로 지금 헌안왕이 얘기했던 가지산사였죠. 근데 거기로 들어가서 섬찰로 바꾸었지만 아마 오래지 않아서 그 원표 대사가 머물렀던 가지산에서 조금 옮겨가지고 현재 보림사로 옮겨 내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가지산문을 크게 선양했고 왕실의 후원과 면세와 면역을 받았는데 헌안왕이 성하 이후에 아마 면세와 면역을 받는 조건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아마 세력도 상당히 약화되면서 가지산문은 도의의 후예들, 도의 염거 채징의 후예들이 그 남종선의 본찰로 자리를 잡아두기는 했지만 오래지 않아서 아마 그러니까 주류가 못 되었던 것은 그쪽 지역에 이제 견훤이 후백제를 건설하면서 건국하면서 그쪽 지역이 이제 후백제 권역에 들어가면서 신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고 가지산문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었는데 고려 후기쯤 돼서 여기에 머물던 이제 진전사의 도의화상, 염거화상 또 이제 옆으로 옮겨갔던 이제 염거화상, 홍각선사 이런 후예들이 아마 결국 그 영향력이 없어진 이후에 이 절에 머물던 대웅장로를 찾아서 일현선사가 출가를 합니다. 고려 후기죠. 삼국유사를 찬술한. 그러니까 일현선사가 이제 나중에 국사로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 가지산문이 다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초기까지 조금 영향을 발휘했지만 신라하대에서 이내 주류의 산문이 되지 못하다가 고려 후기에 대웅장로 이후에 일현선사가 여기 와서 출가하고 가지산문이 주목이 되면서 고려의 두 산문, 이를테면 가지산문과 사굴산문, 사굴산문에서는 이제 나중에 보조신울,
또 태고 보호도 영향 관계가 있고 또 그 나홍 해건 선사가 사골산문 출신이다 보니까 고려시대 주요 산문으로서 가지산문과 사골산문이 다시 부각이 됩니다. 하나 더 치면 이제 희양산문이 있는데 희양산문과 사골산문은 연결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고려시대 그 산문은 가지산문과 사골산문인데 사골산문은 희양산문과 연결되면서 고려의 불교를 이끌었던 주류 산문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여기 가지산문은 처음에는 보조 체증을 통해서 장흥 보림사 이쪽 지역에서 힘을 발휘했지만 여기에 도의 옆에 억성사의 염거화상 이후에 홍각선사가 이어가기는 해도 오래 지속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대웅장로가 온 계기로 다시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탑밖에 없어서 뭐 흔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 800m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도의선사 부도탑이 남아 있고 최근에 조계종에서 이 도의선사를 이제 조계종 종조로 1994년에 개혁해 이후에 조계종의 종조는 도인국사요, 중천조는 보조 진울이며 중창조는 태고 보우다 하는 그 조계종원을 이제 개헌하면서 다시 부각이 되어가지고 조계종에서 2000년대 초반에부터 조계사에서 도의선사 달해제를 거행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진전사에 와서도 거행을 하고 그러면서 저 위에 도의선사 부도탑이 있는 아마 당시에 도의암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거기에 좀 전각과 또 템플스테이 별채 요사체를 지음으로써 진전사가 이제 조계종의 초조인 도의선사가 머물렀던 그런 사찰로서 부각되면서 주목이 돼가고 있습니다. 탑을 한번 돌아보시면 참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높이가 5m 하강석으로 되어 있고요. 2층 기단, 하층, 상층 기단에 3층 탑신을 갖춘 통일시대의 대표적인 전형적 탑이라는 거. 아래 기단에는 이제 천이, 그러니까 하늘 사람이죠. 두 사람씩 두 분씩 이렇게 8분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위층 기단에는 이제 구름이 위에 구름이 올라가는 팔구신중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층 기단에는 천인이, 상층 기단에는 이제 각 면 단위로 두 분씩 8분이 8분 순상에 앉아 있고, 그다음 1층 탑신의 몸돌과 지붕돌 위에 이제 하나의 돌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우주라고 해서 별도의 기둥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몸돌 하나로 그냥 세우면서 옆에 이렇게 우주 같은 모습으로 약간 파 들어가 있죠. 거기 이제 사면의 불상이 4분이 각기 조각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천하가 살짝 이렇게 들렸다는 것처럼 신라탑의 그 모습들이죠. 그리고 3층 꼭대기에 받침돌만 남아 있고 그 위에 상륜부에 나머지 장치들은 없는데 노반이 있고 그 위에 장치들은 지금 없어졌죠. 균형이 잘 잡힌 통일신라 3층 탑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 색깔이 화강석이지만 보통 하얀 돌만이 아니라 약간 컬러가 있는 화강석이어서 상당히 중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탑밖에 안 남아있는 진전사지만 진전사의 삭격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보 제122호로 지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짜임새가 있는 그런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탑이 좀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수작이라 볼 수 있어요. 옥계석도 아주 깔끔하게 남아있고,
크게 손상이 안 된, 적어도 한 1200년 가까이 돼가는 탑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손상이 없는 잘 보존된 탑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깊은 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보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탑이 화강석이다 보니까 오래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여기 석재 부재가 좀 남아 있죠. 이런 돌은 저 법당의 주춧돌 정도로 보이는데, 나머지 부재들은 지금 반대 가서 자세할 수가 없고, 이런 돌도 뭔가 주춧돌 같은 거로 썼던 건데 반 잘린 것 같고요. 많이 지금 남아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부재들도 당시에 이 절을 조성할 때 썼던 부재들 같고, 이런 돌 같은 경우는 이런 돌에 비해서 좀 후대에 다시 중창할 때 썼던 부재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남아있는 부재도 이것이 훨씬 신라 때 것 같고, 이건 고려 때나 조선 때 느낌이 듭니다. 이 단풍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서 가을에 아주 아름다운데, 여기 오면. 그리고 이 나무들이 있어서 이 절의 의미가 훨씬 더 살아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건물들이 다 꽉 차 있는 절도 아름답지만, 이게 좀 텅 빈 사지들도 그에 못지않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상상하는 즐거움도 있고, 또 상상을 통해서 절을 복원할 수 있어서 사지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지 나름대로의 고유한. 그래서 뭐 사지 기행도 해보면 좋죠. 그렇죠. 가문사지나 이런 데 가면 막 감동이죠, 막 진짜. 그렇죠. 어디? 가문사지나 이런 데 가면 경주? 정말 경주 감동이지. 문망대왕릉 있는데 이렇게 이런 말할 수 없지. 석탑 중에 가문석탑이 가장 아름답죠. 네, 정말. 웅장하면서. 네, 석양이 이렇게 내릴 때 보면 풀 냄새가 좋죠. 네. 불 깎아서 풀 냄새가 전기가는 거의 즐거운 겁니다. 교수님 방송국 촬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자꾸 카메라를 대니까 제가 아 진짜 멋지세요. 카메라를 대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고. 경주 가면 뭐 남산만 봐도 한 3일 이상 봐야 되거든요. 남산 바로 쪽쪽에서. 남산만 가도 그렇고, 뭐 천왕사진이 뭐 분황사 갈 때 천대지 뭐. 이제만 해도 저런 집이 없었는데 들어왔어요. 그때 요 아래 버스가 들어오다 여기 한번 빠지려고 해서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생전처럼 집들이 들어오니까 좀 달리 보이는데, 뭐 경치가 막 망치는 거지. 좀 잘 안 어울리네요. 경치가 완전 망치는 없었으면 참 큰 돌들. 없으면 여기 저게 저기서 저 위에 또 복원하고, 지금 여기도 조금 복원한 다음에 법당 하나 정도는 보도 좋을 것 같은데. 참 신사 이런 데 좀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탑이 있기 때문에 앞에 법당 하나 정도 하고 여사치 하나만 있으면 그 사택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저 위에 산속으로 의암 거기로 올라가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